라이트하우스는 지금 뭐 3년째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다. 4년, 5년, 10년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망상증이죠. 안 봤던 걸 어디서 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2018년도에 제 얼굴 아셨던 분. 그리고 그 이유는 미국에서 2015년부터 자산 축소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가 뒤늦게 따라갔죠. 그래서 2018년 11월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때 굉장히 장기적으로 폭락할 징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미친 심리가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터졌죠. 그것으로 인한 저금리 그렇게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코로나가 터졌고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갔죠. 그러면서 유동성을 축소하는 것들을 모든 나라들에서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더 키워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무너지게 되면은 또 다시 뭐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굉장히 뭐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번에는 정말 전보다 훨씬 더 큰 폭락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폭락하길 바래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폭락론자라고 하는데 올라갈 때 올라간다고 할 거예요. 위험하지 않은 시기라면 얘기할 거예요. 아 지금 위험하지 않은 시기고요. 이 정도가 적정선인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시면 진정한 똘똘한 한 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거품이 잔뜩 꼈는데 그리고 거품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그 징조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미뤄졌기 때문에 더 크게 나타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집값 안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폭락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언론에서 맨날 뭐라 그래요? 강북은 금매 나와도 강남은 신고가다. 강남은 신고가고 외곽은 금매. 주목받는 똘똘한 한 채. 강남은 오르고 외곽은 떨어지고. 어쨌든 외곽은 떨어지더라도 집값을 선도하는 강남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 아니다. 하락장이 아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강남권도 지금 판포 아리팍 46억 6천에서 43억 1천으로 떨어진 거 이거 기사 나온 거 보시면 아리팍 저기 신고가 찍었을 때는 모든 언론에서 기사 올리고 각종 포털에서 그거를 메인으로 도배를 시키더니 요거는 저런 기사가 나왔을까 하고 찾아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저런 기사가 하나 떠 있길래 겨우 찾아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재건축 뜬다 뭐 호재가 많다 하고 있는데도 거래가 안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뭐가 지금 강남 신고가냐? 왜 떨어지고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언론이 이야기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심리를 가지고 언론이 선동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3억 5천 떨어졌죠. 또 리센츠 25억에서 23억으로 2억 떨어졌죠. 헬리오시티 23억 7천에서 20억 9천5백만 원으로 2억 7천5백 떨어졌죠. 왜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제목에도 얼마 떨어졌냐 이런 이야기 안 나오죠. 근데 올랐으면 2억 폭등 이런 것들 계속 기사에 뜨죠.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장세인데 의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장세인 것처럼 숨기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지금은 보합세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그 보합세에서 올라가는 것만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숨긴다면 그건 여론 조작이 아니냐. 그러면 여론 조작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떨어진 징조들이 나와야 너네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떨어진 징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박살이 났습니다. 3월 4월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2,000건대 밑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4월도 2,000건대 안 나올 것 같죠.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요 보시면요 2,000건이 요 라인인데 보시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하나 둘 셋 넷 4개월 갔어요. 그리고 다시 뭐 양도세 완화니 뭐 완화해줘가지고 한번 튀었죠.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죠. 2010년에 이때부터 이어진 장기적 폭락이요 2,000건대였어요. 1,000건대로 떨어지지도 않았죠. 그 다음에 2019년에 한번 거품이 너무 많이 꼈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떨어졌을 때가 진정한 폭락장의 시작이다. 이 이야기를 했었죠. 1,000건대까지 떨어졌다. 이게 굉장히 위기였는데 금리 인하가 됐죠. 이것도 사실상 경제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DSR도 도입되는 상황이었는데 투기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 좋게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코로나 터져가지고 니들 운이 더럽게 좋았어요. 이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금리 떨어뜨리고 DSR 뒤로 밀었죠. 그러니까 버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품 쌓이고 빚이 늘어난 만큼 위기는 더 커진 건데 6개월째 이렇게 나오고 있고 최악일 땐 1,000건도 안 나왔다.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게 뭐 때문에 감소한 거예요? 매물 줄어서 그렇다고 지금 찡찡대는 인간들이 있는데 아무리 매물이 줄었어도 불과 2년 전에 10,000건 넘게 거래되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게 800건 거래가 된다고요? 이거는 수요 감소밖에 예측이 안 되죠. 왜 수요가 이렇게 감소를 했냐? 그리고 가계대출이 왜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냐? 인플레이션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랑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집값 올랐던 거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시기도 있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표적인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시기가 2000년대 들어와서 많이 있었죠. 닷컴 버블도 있고, 요거는 물론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 쪽이었죠. 그 다음에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 이 이후에도 유동성은 풀었는데 다른 나라는 가계대출은 억제했어요. 우리나라는 가계대출을 풀고 난리쳤죠. 아유, 규제지역 없애서 LTV 더 늘리고요, LTV 높이고요, 전세자금 대출도 더 빌려주고요, 그래도 안 되면 초이노믹스 때립시다. 근데 LTV 강화했다고 저거를 뭐 시장을 억제하네. 그 전에 LTV 풀 때는 시장 너무 풀어준다고 얘기 안 해요. 굉장히 편파적인 시선이었을 뿐이었죠. 그러면서 지금 다 2000년대에 뜬 부동산 가격은 거의 다 거품이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9월 이후 꾸준한 저금리였죠. 꾸준한 저금리로 지금까지 그냥 골골대면서 넘어온 건데 언제까지 갈 수 있냐 이게. 기준금리는 지금 4번 연속 인상됐고 10몇 년 만에 5월에 또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죠. 왜? 5월에는 미국에서 빅스텝 하고요, 빅스텝뿐만 아니라 양적 긴축 들어가죠. 그리고 6월엔 뭐 할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나라 선제적 금리 인상했으니까 괜찮아. 여기서 한 번 더 인상하면 5번 인상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때리면 5번 인상하는 거 나오죠. 3월에 인상했죠. 6번 인상하는 셈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게 된다. 근데 이미 환율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지금 JP모건에서도 5월 포함해서 4번 더 금리 인상을, 한 2번 더 인상할 거라고 지금 언론들이, 우리나라 2%까지밖에 안 올려요, 금리 인상하더라도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2.5% 예상하고 있죠. 문제는 기준금리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는 시중금리. 지금 1.5%죠.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시중금리는 가장 높다. 왜죠? 2018년 11월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1.75%였던 때가 있었는데 1.5% 주제에 어디를 우리를 넘보냐 하고 있는데 이미 그때는 아득히 초과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금리 인상 안 해도 자동으로. 근데 2.5%까지 올린대요. 올해만. 그래서 5월, 7월, 8월, 10월에 올린대요. 문제는요, 근데 미국에서 빅스텝 빅자자 간다든가 빅자빅 이렇게 가버리면은 5, 6, 7월에, 그러면 우리나라도 빅 할 수도 있는 거고요, 11, 12월에 더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연속적인 금리 인상했을 때 항상 어떻게 됐냐. 자, 이때 94년에 연속적인 금리 인상하고 나서 우리나라 97년에 IMF 터졌죠. 그 다음에 연속적인 금리 인상하고 나서 우리나라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죠. 그 다음에 요때 연속적인 금리 인상하고 나서 2018년에 집값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찔끔 올렸지만 자이언트 빅 막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 해요. 그것도 거의 이 수준까지는 올리죠. 횟수가 올해만 6차례 더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거는요 장식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좀 해봐라. 생각을. 그냥 아유 무조건 오릅니다, 그때도 올랐어요, 그때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면은 안 들어 나는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거야, 이런 인간들이나 와가지고 그래도 올랐는데 일단 이야기나 하고 있는 거지. 이때 이게 얼마나 위기였는지를 모르니까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서 듣고 있지도 않으니까 라이트하우스는 국내 한국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니 저거 미국 연속 금리 인상으로 무너져서 여태까지 모든 경제 위기가 항상 저런 식으로 시작됐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유튜버들, 상승론자 유튜버들 중에 누가 있어요? 지금 투자해서 돈 버세요, 갭 투자하세요, 이거 인생 역전의 기회입니다 하다못해 왜 자꾸 여기 그 광고가 붙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적 자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요. 경제적 자유요? 지금 빚지면은 완전히 노예되는 건데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경제적 자유가 빚의 노예로 사는 게 경제적 자유예요? 누가 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다 지금 역사상으로 90년대 이후로 계속 나왔던 일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 처먹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한국 부동산의 특성 이야기만 하고 있고,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 이야기만 하고 있고, 이건 그럼 뭐다로 들고 다니냐 그럼. 물론 저는 이건 장식으로 쓰기는 별로 좋진 않죠. 그런데 이게 장식이냐고. 또 한 가지. 그러면서 원달러율이 항상 튀었다. 문제는요, 물론 이렇게까지 튄 이유는 경제 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튄 거지 이렇게 안 튈 거다.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위기 터지고 붕괴되면서 튄 거예요. 그러면은 상승 속도가 지금 가파른 게 못지 않다는 거죠. 왜 저렇게 되느냐? 무너져서 달러가 튄 게 아니고요, 위기 시에는 안전자산인 달러로 자금이 몰린다. 그래서 IMF 때도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터졌던 이유는요, 투자자들이 위험하다 싶어서 신흥국에서 돈을 빼서 그렇죠.
우리나라 뭐 아시아의 4대 용인이 엄청나게 성장했느니 그런 얘기 하더라도 IMF 당시에 우리나라 어땠냐 보면요, 김영삼 대통령 때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완전히 신흥국이죠. 그런데 막 이거 들이대 저거 들이대 하고 있다가 딱 했는데 미국에서 자금 싹 빼간다. 그럼 돈이 없어요. 자재도 주문해야 되고 기계도 주문해야 되는데 달러가 없네. 달러 값이 너무 비싸고. 그러면서 터진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 오르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출이 잘 돼서 우리나라가 성장할 기회다. 멍충이죠, 그 정도 되면. 그리고 지금 주가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잘 생각해보세요. IMF 때도 그 전에 주가 먼저 떨어지고 IMF 터졌죠. 요건 닷컴 버블이니까 떨어진 건 당연한 거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주가 먼저 떨어졌죠. 왜 주가 먼저 떨어지고 부동산부터 떨어지느냐? 유동성이 감소한다. 유동성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에도 돈이 덜 들어가고 부동산 시장에도 돈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돈이 덜 들어가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만큼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유지가 되는 거다. 그런데 왜 주식이 먼저 떨어져요? 주식은 그냥 오늘 팔면 돼요. 오늘 사면 되고. 근데 부동산은 어때요? 떨어질 것 같네? 오늘 팔게요. 20억에 샀던 집인데 19억 5천에 손절할게요. 누가 사줘야 손절이 되죠. 19억 5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얘는 황금성이 높고 얘는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먼저 반응하고 나중에 반응하는 거다. 보면은 주식과 부동산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본 붕괴됐을 때도 주식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죠. 집값 상승과 주가 하락 동시에 일어난 경우 90년과 2003년, 97년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선후 관계 정도로 주식은 작은 돈으로 움직일 수 있고 부동산은 덩치가 커서 나중에 오르고 나중에 떨어진다. 그리고요, 주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주가 떨어지고 이땐 거의 같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주가 떨어지고 매매 가격이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가 떨어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 다음에. 주가 떨어지고 부동산 떨어지는 거는 인과관계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유가 무엇이냐를 파헤쳐 보면은 그냥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집값도 떨어질 거예요 라고 무조건 주장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막 그쪽 주장하는 거 들어보면 뭐예요? 금리 올랐을 때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 인상하면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게 분석이냐? 왜 그렇게 된지를 분석을 해줘야지. 그리고 가장 큰 위기, 전세값 떨어지고 있죠. 전세값 지금 막 8월에 전세 대란 나요. 8월에 전세 대란 날 겁니다. 역전세 대란으로. 봄 이사철. 자, 이사철이 아닐 때가 없어요. 계속 부축이죠. 봄에는 봄 이사철, 가을에는 가을 이사철, 여름과 겨울에는 방학 이사철 하면서 맨날 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서울 전세값 하락. 수요자들이 월세로 밀려난 게 아니라 월세로 갈아탄 탓이죠. 인과관계를 똑바로 이야기해야지. 밀려난 거예요? 갈아탄 거예요. 왜? 전세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밀려난 거는 집주인이 밀어낸 거고, 전세가 떨어진다 어떻게 밀려나요? 전세가를 너무 낮춰서 제가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밀려나요? 전세가를 낮춰도 이자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난 월세 가겠습니다 이거죠. 그럼 수요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고 이게 어떻게 밀려난 거예요. 서울 전세값도 하락하고 뭐 광명이나 이런 데 다 떨어지고 있다. 뭐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완전 지방 말고요. 대체 거의 안 받는 그런 지역들 말고 어느 정도 수도권 외곽 같은 데는 지금 다 떨어지고 있다. 거품 끼워서 전세가 올렸던 데는. 전세가가 떨어지면요, 지금 다주택 투기꾼들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전세금 돌려줘야 되죠. 전세금 반환. 그 다음에 그만큼 자금도 마련해야 되는데 금리는 오르고 있죠. 거기다 보유세 오르고 있죠. 빨리 매각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아작이 났는데. 결론, 거래량이 가장 확실한 징조고요. 당연히 뚝 떨어지고 나서 차츰차츰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권모 교수님은요, 하락하면서도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된다. 정상이 아닌 거고요. 그건 비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수요가 줄어서 하락하는데 왜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나와요? 거래량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하락 징조지. 그 다음에 유례 없이 가계대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가 하락. 이게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다. 그리고 그 유동성 감소가 주식에서부터 먼저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지금 집값이 폭락하기 전에 나오는 징조들이 다 나오고 있고, 이거 나중에 뚝뚝 떨어지면서 거래량 늘어납니다. 뭐 얼마 안 떨어진다, 라이트하우스가 뭐 이야기했을 때보다 얼마나 올랐는데 그 이상 떨어지고도 남습니다. 예전에도 IMF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오른 만큼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잘 생각하셔야 된다. 절대 거품 가격에 내 집 마련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